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9월 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열까지 났으면은 이거는 코로나다 생각을 했을 텐데 열은 없는데 약간 무기력하고 그리고 첫 증상이 그 기침이었어요. 어느 정도 기침이냐면은 요런 기침 있잖아요. 요 정도 기침이 이제 첫 증상이었는데 지금은 기침이 조금 약해지면서 코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양쪽 코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걸 뿌려 놔서 그래도 양쪽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요게 약발이 8시간인가 그래요. 8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걸 뿌려서 코는 괜찮은데 제가 그 목 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 물도 좀 더 자주 마시고 요런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으니까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메인 컨텐츠 진행을 할게요. 뭐 지난 방송을 했었던 그 편집본, 무편집본 다 업로드를 했고요. 지난 그 녹음했던 거에서 요 달짝지근에만 따로 따가지고 짧은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 안 좋은 평과는 관련 없이 지금 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게 손익분기점이 165만인데 벌써 100만 관객 돌파를 했으면은 뭐 손익분기점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스코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통합전산망의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펜하이머가 지금 보자 누적 관계수 260만. 이 오펜하이머가 글로벌 흥행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초반에 기세가 확 올라갔다가 전혀 더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타겟이 이제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 보고 나서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지금 350만을 돌파를 했고 달짝지근해가 아까 뉴스 공유 드렸듯이 100만 돌파를 했고 엘리멘탈은 700만을 돌파해서 순항하고 있고 밀수도 500만 돌파 이렇게 쭉쭉 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뭘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제가 극장에 가서 본 최신작은 없고요. 그 고전 명작들을 그 왓챠나 아니면 웨이브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세븐이랑 영웅봉쇄 2를 감상을 했는데요. 영웅동생 2 같은 경우는 요 메일링 서비스를 발행하고 나서 감상을 한 거라서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요 세븐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거의 2000년대가 지나서부터 영화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에 뭐 1980년대, 1990년대에 있었던 작품들은 거의 다 챙겨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000년대에 관심을 가지게 됐더라도 그냥 옛날 과거 명작이라고 하면은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좀 손이 안 가는 면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최신작들을 챙겨보기도 벅찬데, 내가 무슨 대단한, 뭐, 영화계 종사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그 시네필이 되겠다고, 그거를 뭐 다 챙겨보면서까지, 그렇게 시간을 할애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영화 관련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다, 이러면서 영화 볼 때와는 조금 영화를 보는 자세가 조금은 달라졌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대단한 분석을 해가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 달라졌을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작품은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영화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데 옛날 영화들을 쭉 챙겨 봐 오셨던 분들은 이 작품의 저거는 어떤 작품에서 뭐 이미 한번 나왔던 거고 오마주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전 명작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영화를 보는 눈이 좀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이건 좀 봐라
라는 영화들의 리스트들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일주일에 한 편씩만 봐도 어느 순간은 내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극장에서 딱히 보고 싶은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한 두 편 정도는 그냥 한번 고전 명작을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세븐을 보고 영웅모색 2를 봤습니다. 세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븐은 거의 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작품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결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워낙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 보니까 그 충격적인 결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봤어요. 결말의 내용을 알고 본 건 아니고 그 결말에 나오는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그거를 알고 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는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걸 알고 본다고 해서 영화 감상에 큰 지장을 줄 만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븐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19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1995년 작품이고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작품입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필모를 쭉 보니까요, 요 세븐 있고, 그리고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요 정도가 제가 본 작품인데, 공교롭게도 세븐,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이 작품 모두 다 너무 재밌게 본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를 재밌게 봤을 때는 감독이 누구고, 이 감독의 뭐 작품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생각해가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재밌는 작품이야, 요 정도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븐을 재밌게 보고 나서 이 감독의 필모 중에 이 작품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크는 약간 다른 결을 둔 것 같기도 하지만 세븐, 파이트 클럽 요 두 영화가 제일 비슷한 것 같고, 나를 찾아줘도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셜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음침하고 어두운 내용이 아닌데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영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왠지 모를 그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감독이 그런 감독님이구나라는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찍혔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작품을 쭉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파이트 클럽보다는 세븐을 좀 더 재밌게 봤다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충분히 재밌는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하는 배우로는 브래드 피트랑 모건 프리먼이 출연을 해주는데, 브래드 피트는 진짜 전성기 때 그 꽃미남 스타일 그대로 나와가지고, 야, 진짜 잘생겼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모건 프리먼 배우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뱀파이어인 것 같아. 안 늙어요. 약간 검버섯 같은 게 좀 느껴진다? 최근에는? 그것뿐이지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요 세븐의 시놉시스는요, 7대 죄악을 모티브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범과 그를 쫓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두 형사가 방금 말씀드린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되게 익숙한 설정이잖아요. 모건 프리먼은 은퇴를 앞둔 되게 경험 많은 노련한 형사이고, 이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혈기왕성한 좀 젊은 형사로 와가지고 둘이 막 티격태격 하면서 나는 은퇴할 거네, 알아서 하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직업 정신이 나도 모르게 그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좀 자극하면서 약간 좀 은퇴할 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 막 찾아보고 있고, 자기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괜히 막 일 만들기 싫은 마음과 그 사건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막 충돌하면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갈팡질팡하는 그 노련한 형사, 그리고 혈기왕성한 피가 끓는 그런 그 젊은 형사, 이 두 형사가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만드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되게 좀 많이 쓰이는 소재긴 한데, 이 당시만 해도 요런 소재는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7대 죄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지금 수많은 창작물들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보기에는 그렇게 막 새로울 게 없는 소재일 수도 있어요. 일곱 개의 돼지라는 굉장히 히트한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인범이 일곱 개의 그 대죄악을 모티브로 해서 그 살인을 꾸며놓는데, 그 장면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제 느낌상 그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의 시신들을 좀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웨이브에서 봤거든요. 아, 이거 약간 가위질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충분히 자극적으로 포커싱 할 만도 한데, 그 시체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넘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편집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딱히 그런 편집부 무편집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작품을 재생을 하면은 내용 같은 걸 다 떠나가지고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시종일관 비 내리지,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어두워요. 어두운 와중에 막 손정등 불빛 하나, 이거에 시야를 의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둡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를 너무 잘 살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치 그 배트맨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사람을 압도시킨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일어났어도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그 분위기마저 한몫해가지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분위기, 연출, 그리고 소재, 연기력, 촘촘하게 짜여진 시나리오, 특히 그 결말에 대한 구성 같은 것들은 진짜 놀랍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시대를 타지 않는 그런 재미를 선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븐이라는 작품을 제가 보면서 그 전에 봤던 고전 명작이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보는데, 그 당시니까 뭐 그랬던 거지, 지금에 와서 보기에는 뭐 그닥 놀랍지 않은 작품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븐은 아예 이 작품을 옛날에 보지 않고 지금 처음으로 보시더라도 요즘 나오는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보실만 합니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게 95년작이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뭐 크게 중요하겠냐마는,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결말이 왜 충격적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는 뭐 충격적이긴 한데, 뭐 그건 소재일 뿐이고, 그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더 좀 놀라운 포인트라 가지고 뭐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 일곱 개의 죄악을 통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얼마나 뭐 나태하고 뭐 식욕에 쩌들어 있고 탐욕에 쩌들어 있고 이런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뭐 사실 뭐 제가 대단히 분석적이라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다 언급이 됩니다. 당신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타인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요게 사실 주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타인에게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짜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가짜 관심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짜 관심이란 뭐냐면은, SNS를 통해서 좀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가십거리로도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관음의 욕구를 통한 그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그 가십거리로 소비하기 위한 관심이 있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관심,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런 그 소통이라는 이야기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관심은 지금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던 1995년이나 지금 현 시대엔 2023년이나 별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장애인 시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지하철 시위를 했잖아요. 그 지하철을 가로막고 막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막 처절하게 외치는 그 장애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인 시위를 두고 많은 여론이 있었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왜 니들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멀쩡한 지하철을 막아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 출근길을 방해하냐, 대중교통을 방해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니 저렇게라도 해야 뉴스에서 다뤄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해야.
장애인들이 출근길을 방해하면서 대중교통을 막아서기 전까지 니들은 장애인이 이런 시위를 한다는 그 사실도 알고나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이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그 범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지 않았더라면은 니들은 내 목소리에 관심이나 있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장애인 시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 출퇴근 전쟁을 벌이시는 분들이 그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 일상생활에서 그 불편함을 겪고 그 피해를 입는다면은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희들도 이해를 해야지.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랑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 시위에 대한 그 관점이랑 조금 맞아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자면은 지금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요 세븐이라는 작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액제 서비스로는 웨이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웅모색 2를 어떻게 봤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감을 말하기 전에 밑밥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요게 1987년작입니다. 1987년작이고 제가 1986년생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1년 뒤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요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밑밥을 깔아 놓을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본 적이 없던 작품이고 영웅본색이라고 하면은 이 작품을 풀로 다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짤들 아니면은 명장면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많이들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많이 접했던 작품일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만 접했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1편도 보지 못했고 지금 4편까지 나와 있던데 한 편도 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왓챠에는 2편부터 올라와 있었고 2편부터 봐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2편부터 감상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세븐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고전 명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웅모색 2가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에 있어서 이 장면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 그게 여기서 나오네? 그 작품이 이 영웅본색을 오마주를 한 거구나. 이 장면에 영감을 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87년 그 당시에 봤으면 진짜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에 그 당시에 이 작품을 즐기셨던 분들처럼 설레임과 가슴 웅장함과 끓는 듯한 그 느낌을 지금에 와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니었다. 저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람포님이 너무 옛날 영화라서 견디지 못하신 듯이라고 하시는데 옛날 영화라도 재밌게 본 작품은 있어요. 사랑을 비를 타고 이런 작품은 50년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지금 봐도 경이롭습니다. 람포님이 최근에 1000밀밀을 다시 봤는데 마음속 홍콩 영화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1000밀밀은 좋았어요. 근데 좋았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밀밀을 이제 워낙 사람들이 최고의 멜로 영화다, 때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챙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정작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미키마우스 형님 있잖아요. 뽀시기 형님. 그 형님 진짜, 따거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형님 너무 멋있다. 요것만 기억에 남았고, 정작 그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새끼 저거 바람 피우는 거잖아?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 놔두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아름답게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그 감상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봤던 분들이 해설을 해주시기로는 시대적인 배경과 그 인물들의 상황들이 겹치면서 더 절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런 해설을 해주셨지만 아니 이럴 거면 깔끔하게 여자친구 정리하고 만나던가. 여자친구도 있는데 계속 거기서 다른 여자랑 꽁냥꽁냥 하는 걸 보면서 전혀 이입을 하기가 힘들었던, 오히려 그 뽀시기 형님이 더 멋있었던 그렇게 남았고, 지금 이 영웅본색 2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영웅본색 2도 지금에 와서 보기에는, 지금 2023년에 처음 이 작품을 보기에는 액션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중전화 씬 있잖아요. 전부 다 그 공중전화 씬에서 막 다 뭐 오열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난 잘 모르겠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웅본색 2를 볼 때 저의 꿀잼 포인트는 제가 이런 왓챠 파티를 열어서 봤잖아요. 제가 아는 그 시네필 형님들이 우르르르 와주셨어요. 이 영웅본색 2를 본다고 하니까 야 영웅본색 2를 야 이제 보는구나 이러면서 영웅본색을 못 참지 이러면서 막 우르르 와주셔가지고 그 시네필 형님들이 채팅으로 막 이렇게 장면 장면마다 막 리액션 해주시고 막 설명해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미로 봤어요. 그분들이 막 되게 재밌게 막 해설을 해주시면서 저 배우가 뭐 다른 작품에서는 사실은 막 이렇게 나오는 배우인데 이 작품에서는 막 이렇게 나와. 그리고 저 역할은 1편에서는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2편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쌍둥이 설정 있잖아요. 주윤발 쌍둥이 설정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게 됐는가.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뭐 그 재미로 본 거지. 그것마저 없이 그냥 혼자 봤더라면은 뭐 버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 같이 봤던 그 형님들이 계신 단톡방에다가 잘 봤어요. 별점은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영웅본색 2를 별점 3점을 준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나면서 야, 너 다시 봐. 너 다음에 보면 꿀밤 예약 막 이러면서 어떻게 사나이가 돼가지고 영웅본색을 보고 별점 3점을 줄 수가 있냐고 막 얘기하는데 그 형님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웅본색 2를 보고 나서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일파만파 파장을 잃어가지고 같이 봤던 형님들한테 쿠사리 엄청 먹었다.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극장에 가서 본 최신 작품은 없고 이제 고전 명작인 세븐 그리고 영웅본색 2 두 편을 봤고 세븐은 지금에 와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에 와서 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작품이다.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웅본색 2는 솔직히 그 형님들의 해설이 없었더라면은 혼자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작품들의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가오는 주에 개봉하는 작품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개봉작 소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잠이 개봉을 합니다. 일단 시사회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칸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고요. 감독이 봉준호 감독의 연출팀에 있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 옥자 연출할 때 같이 연출팀에서 같이 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좀 극찬을 했더라고요. 내가 뭐 지난 10년 동안 봤던 공포 영화 중에서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그 후배 챙기기성 멘트도 있었겠죠. 그 사심도 조금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실제 시사회 평도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봉 감독이 엄지척을 했는데 시사회 평도 좋아? 야, 이거는 진짜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재선 감독이고요. 심지어 이 작품이 그 장편영화 데뷔작입니다. 근데 지난번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감독도 박찬욱 감독이 뭐 제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유재선 감독도 뭐 봉준호 감독이 제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슬슬 그 한국에서 나온 내노라 하는 그 거장들이 좀 세대 교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에 좋은 영화들 많죠. 좋은 영화도 많고 좋은 감독님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그 떠오르는 신예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국내외로 인정을 받은 거장들이 후배 양성에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 현상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도 언제까지 류승환 감독, 뭐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뭐 이런 분들의 기대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언급했던 이런 감독님들 모두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고 그 신작이 나올 때마다 호평을 받고 저 역시도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다른 새로운 감독들도 이제 좀 떠오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역시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영화 역시도 개인적으로 기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배우는 정유미 배우와 이선균 배우가 연기를 해줍니다. 특이한 게 이선균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봉준호 감독의 전작인 기생충에도 나왔었죠. 근데 요 봉준호
감독의 연출팀에 있었던 유재석 감독의 작품에도 주연 배우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내용은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편 현수와 그를 예전 모습으로 돌리려는 아내 수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가지 그 시사회 평들을 보니까 결말이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포일러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기 전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전반적인 감상평만 좀 듣고, 구체적인 막 결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은 잠이라는 요 작품이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센트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요 작품 좀 기대가 돼요. 근데 기대가 된다는 게 그 극장에 가서 봐야지의 기대는 아니고 OTT에 나오면 꼭 챙겨봐야지라는 그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일단 장르는 공포물이고요. 요 작품이 되게 신선한 게, 저희가 영화나 이런 미디어에서 다루는 그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아이는 무조건 순수하고 선하다라는 그 이미지를 뒤집어서 제작된 공포 영화이고요. 간혹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몰라서 순수해서 더 무서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주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개미 잡아가지고 꾹 눌러서 죽인다든가 이런 장난 어릴 때 한 번쯤 다 쳐보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랬나? 나만 쓰레기야? 다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요. 공감 좀 해주세요, 제발. 어쨌든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본성이 선하다라기보다는 그 악행을 저지를 힘이 없어서 선하게 보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성악설에서 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악행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주나 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예고편에서 나오는 대사만 봤을 때 나는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대사도 있는 걸 보니까 마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관점에서 제작이 된 작품이라고 해서 관심이 가고 OTT로라도 공개가 된다면은 보고 싶은 작품이다. 제 뇌피셜인데 그 상영관 수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 작품입니다.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상영관 수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상영관 조금만 이렇게 개봉을 했다가 빠른 OTT 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OTT 공개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즈의 마법사가 재개봉을 하는데요. 1939년작이죠. 요게 좀 그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기대를 하실 거고, 저 역시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저작권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스트리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재개봉한다는 거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면은 최초로 컬러 방식을 사용한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영화는 보지 못했더라도 그 장면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도로시가 문을 딱 열면서 이제 컬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최초로 그 컬러 기법을 사용한 영화로 이제 많이 알려지는데 아니라고 해요. 그 훨씬 전부터 그런 기술은 나와 있었고, 그런 기술을 쓴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최초라는 거는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되게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으로 남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제작 과정이 엄청 하드코어 했다면서요. 그 도로시 여자 주인공한테 되게 가혹한 촬영 환경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로시라는 소녀를 연기하기에는 너무 통통해라는 이유로 그 식단 같은 것들을 되게 가혹하게 좀 관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못되게 대했대요. 그 다른 배우들도 저 어린 여자 배우가 이렇게 주연 배우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시샘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못되게 대하는 것도 있고, 그 제작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해가지고 난리 부르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들을 또 보여줬던 게 또 다시 생각해보면은 영화 바빌론에서 그 당시에 제작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다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자체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으로 남았던 거와는 별개로 제작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즈의 마법사는 뭐 이렇게 극장에서 재개봉하긴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OTT 공개작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공개작이 좀 많아요. 넷플릭스에서만 9월 4일 날 39편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 리스트를 넘겨보면서 좀 눈에 띄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냥 언급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는 굉장히 극장에서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고 정말 그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요거 극장에서 볼 때 야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 하정우 배우의 재난 원맨쇼가 요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개봉한 그 터널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시카리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특이한 게 저는 2편을 먼저 봤어요. 2편을 먼저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1편을 나중에 찾아본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2편보다는 1편을 더 명작으로 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편을 극장에서 봤는데 1편을 안 본 상태로 2편만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나. 특히 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탑뷰로 이렇게 막 찍어 가가지고 그 실제 작전이 실행되는 현장이랑 그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는 그 탑뷰 시점이랑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야, 너무 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들부터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봐서 이제 1편을 찾아본 케이스인데 1편 역시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음악이 끝내줍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그 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급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막 음악이랑 어떤 상황 연출들 같은 것들이 야 진짜 너무 끝내주니까요. 요거 안 보신 분이 계시면은 넷플릭스에 요번에 등록이 되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교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혼자 살 때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호불호를 표하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보고 나와서 좀 먹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늙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은교라는 영화를 재밌게 봐가지고, 그 당시에 원작인 소설책도 찾아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소설을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영화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그 완성도와는 별개로 다른 것들로 더 이슈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타짜 원 아이드 잭이 이제 또 공개가 됐는데, 요 원 아이드 잭 역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도 그냥 뭐 별로긴 했지만, 욕먹는 거만큼 별론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제 막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망작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우한 세계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요거 엔딩씬 먹먹하죠? 이 시대의 가장이라면은 한번 좀 볼만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에 좀 시적절한 작품이죠? 한거 유관순 이야기, 요 작품도 공개가 되고, 미스터 소크라테스, 요거 학생 때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래원 배우가 학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조폭들한테 막 교육받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건축학개론도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이런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39편이나 공개가 되니까요. 넷플릭스 구독자분들은 환호를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영화 뉴스는 2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암울했던 여름 극장가, 이번 추석에는 다를까요? 라는 기사가 있는데, 올 추석 극장가를 노린 작품이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라는 강동원 배우의 네이버 웹툰 원작의 요 작품이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제작이죠. 송강호 배우의 작품 거미집, 그리고 그 하정우 배우가 주연을 맡은 1947 보스톤, 요 세 개 작품이 추석 극장가에 찾아오는데 요게 과연 얼마나 흥행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작품성은 다 떠나서, 작품성은 사실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성은 다 떠나서 그냥 흥행적인 측면에만 봤을 때는 아무 근거 없는 제 내피셜인데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가장 관객 동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추석 때 가장 흥행을 했던 게 공조2잖아요. 그 결을 봤을 때 이 강동원 배우 나오지, 그리고 가족끼리 부담 없이 볼 수 있지, 요런 측면에서 그냥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요 작품이 관객 면에서는 가장 많이 흥행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놀라웠던 게 리멤버라는 작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일파의 뚝배기를 깨고 다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네, 일본에 개봉한대요. 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과연 일본에는 어떤 식으로 개봉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자, 그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유항공사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채팅이 활발했던 건 되게 오랜만이어서 약간 좀 흥분된 마음에 그 심박수가 올라가서 말투가 조금 빨라졌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아마 일요일 밤 11시에 라이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